재미있는 창작설화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홀로 재물 모으기에만 심취한 사내가 그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겪으며 누구도 믿지 못하던 마음까지 확 바뀌어버렸다는 그런 기막히고도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올시다. 그럼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아주 먼 옛날, 어려서부터 돌을 깨우치고 세상살이를 일찍 달관해버린 한 사내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고해성으로 이른 나이에 벼슬길에도 올라 남부러 올 것 없이 살아가던 그였습니다. 여기다 아주 정숙하고 현명한 아내까지 들일 수 있던 터, 이들은 곧 자식을 낳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었지요. 낳기도 전에 유산이 돼버리거나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만 숨져버리곤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슬픔에 견디다 못한 고해성은 점차 평정심을 잃어가고만 있었어요. 허나 그의 현명한 아내는 이런 남편을 잘 다독이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였어요. 또다시 힘겹게 낳은 아이가 글쎄 아주 건강해 보이는 것은 물론 그 눈빛마저 아주 초롱초롱한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이가 제대로 커갈 수 있을 것만 같네 그려. 정말 천만다행이 아닐 수가 없도다. 어째 살면서 네 몸도 몸이지만 이제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 어떤 난관이 닥쳐올 때도 말이지. 정말 잘 헤쳐나가야 된단다. 알았지 아들아?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전하던 고해성은 그해 땐 갓난아기의 눈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 시기 조선의 사회는 양반 신분이 몰락하고 권세가들의 폭정은 극에 달한 것도 모자라 가난한 민초들을 더욱 수탈하기에만 바쁜 것이었어요. 이런 와중에 고해성은 일신상의 이유로 관직을 내려놓았건만 그나마라도 모아놓은 재산이 꽤 되났던 터 생계를 꾸려가는 데엔 별 걱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고해성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마다 원 없이 도와줄 수 없음에 항상 개탄하고 있었지요.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도 바쁘기만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에 그런 현실이 그저 비통하고 안타깝기만 한 것이었어요. 헌데 이런 고해성이 어느 날 자신의 아내와 마주한 자리에서 그만 뜻밖의 말을 전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내 오래전에 부모님을 여의고 당신을 만나 함께 살아온 지도 이젠 10수년이 흘렀소이다. 그동안 나도 오직 당신과 우리 아이만을 잘 낳고 길러서는 정말 원 없이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었는데 말이오. 지금은 어째 내 마음이 그런 쪽으로 기울지를 못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이까. 그래서 내 아주 오래전부터 저 지리산 자락에 들어가 몸과 마음을 제대로 수양하고 싶었어서 말이오. 물론 당신과 힘겹게 낳은 자식만큼은 함께 길러야 마땅하겠지만 내 당신 앞으로 모든 재산을 두고 갈 터이니 내가 그 도의 길을 찾아가는데 좀 허락해 주길 바라오. 내 어느 정도 마음의 수양을 하고 나면 말이오. 그때 다시 꼭 돌아오겠소이다. 평소 세상이 뜻하는 바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마음을 크게 써온 남편이었기에 아내는 뭐라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마치 예상했고 체념했다는 마냥 그런 남편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내는 그래도 어찌 아이와 절 단둘이만 살라 하시는 겁니까? 라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뜻이 너무도 완강한 남편과 결국 며칠 후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끼니 잘 챙겨 드시고 말입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에 꼭 돌아와 주십시오. 당신 아들하고 꿋꿋이 기다리겠소이다. 이런 아내의 말에
또 한 번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는 고혜성이었어요. 그리고는 저 먼 산 속으로 멀어져 가는 그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그래도 남은 재산을 탕진하지 않기 위해 이래저래 아꼈으며 자신의 아들을 잘 보살펴 나갔지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을까요? 아들이 3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집마당채로 글쎄 아주 길고 긴 수염을 늘어뜨린 남편 고혜성이 발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소이다. 당신 남편이요. 이 소리에 부뚜막에서 뛰쳐나온 아내가 순간 남편을 보고는 부둥켜 앉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것이 얼마만이랍니까? 그간 몸은 잘 돌보셨소? 아, 그런 말 마시오. 내 당신과 아들 걱정에 하루도 맘 편히 잔 날이 없다는 거 아니오. 그래, 우리 아들 아주 몰라보게 잘 컸구나. 라며 아들을 본 그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세 식구는 모두 한 방에 둘러앉아 밤이 새는 줄도 모르게 아주 따뜻한 날을 지새웠지요. 헌데 그런 회포를 풀기도 몇 날 며칠이 흐른 그때였어요. 남편은 또다시 떠나야 한다며 짐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지리산 자락에 내 머물고 있는 곳을 상세히 적어주고 가겠소이다. 내 여태껏 거기에 있었지만서도 앞으로도 쭉 그곳에서 수양을 할 테니까 말이오. 행여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쪽으로 꼭 전보를 보내시오. 내 그럼 두말 않고 돌아올 테니까 말이지. 이 말에 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아내였어요. 아들도 가지 말라며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은 고혜성은 또다시 먼 산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몇 해의 시간이 흐르고 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어느새 곳간에 든 것도 다 말라가고 그나마 집안에 있는 귀중품들은 잘 보관하고 있는 터이지만 이젠 뭐라도 갖다가 내다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소이다. 아님 내가 당장이라도 나가서 일을 잡아야 할 터인데 그럼 우리 아들은 또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 큰맘 먹고 얘기하는데 말이오. 이젠 당신이 그곳에서 내려와 다시 함께 여기서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요. 여지껏 당신도 꽤나 마음 수련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전보가 간 뒤에도 수개월 동안 남편만을 기다리는 아내였어요. 헌데 도무지 답신조차 없는 상황에서 아내는 불현듯 걱정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깊은 산 중에서 호랑이라도 만난 건 아닌지 모르겠네 그려. 그것도 아니라면은 답신이라도 진작 돌아와야 했을 것을. 이런 마음으로 집마당채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아내였어요. 헌데 그러다가는 급기야 어린 아들을 데리고선 그 남편이 써준 주소로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동안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었기에 비상식량을 보따리에 넣은 건 물론 여비까지도 두둑히 챙겨놓은 그녀였지요. 가다가 밤이 된 때에는 드문드문 켜진 민가에 들러선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을지를 묻는 것이었어요. 이 당시 민초들의 삶은 팍팍할 수밖에 없던 터, 그 엽전 몇 냥이라도 받아든 그들은 며칠 밤이고 더 재워줄 수 있다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하루라도 빨리 남편을 만나고픈 아내였지요. 이에 그녀는 다음 날 새벽이 되기만 하면 서둘러 그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산자락을 얼마나 올랐을까요? 헉헉거리며 그 산을 있는 대로 헤매이던 그때였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라 그런지 길이 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었어요. 헌데 근처 수풀이 마구 흔들거리더니만 아주 커다란 몸집의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놀란 아내는 기겁을 한 채로 뒷걸음질치기에 바쁜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잠시 동안 숨을 참더니만 아들을 업은 채로 뒤돌아 미친 듯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허겁지겁 뛰는 것이었는지 자신의 보따리마저도 놓쳐버린 터였지요. 그렇게 얼마나 뛰어갔을까요? 순간 눈에 들어온 커다란 나무 뒤로 자신의 몸을 숨기는 아내였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 숨을 죽이고만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다가는 살며시 고개를 내밀어 보는 그녀였건만 벌써 쫓아오고 남았을 그 호랑이가 전혀 보이질 않는 것이었어요. 분명 엄청나게 빨라 보이던 호랑이였건만 내 뜀박질이 그렇게 빨랐단 말인가. 이에 어느 정도 숨을 가다듬어낸 아내였건만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아들에 놀라 당황하고 만 것이었지요. 안 된다. 지금 여기서 울면 안 돼. 제발. 얼른 아들을 품에 안으며 등을 다독여주는 아내였습니다. 그래도 울음을 멈출 줄 모르는 아들인 것이었지요. 헌데 그때였습니다. 자신을 미처 따라오지 못한 줄 알았던 그 호랑이가 글쎄 그녀의 바로 앞에서 얼굴을 디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에 순간 또다시 숨을 멈춘 아내는 이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걸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그 큰 몸집의 호랑이가 그야말로 코앞까지 온 그때에 안 된다. 내 아들만큼은 안 되는 것이오. 라며 중얼거리던 아내는 곧 아들을 향해 속삭이는 것이었어요. 아들아, 넌 여기 그대로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이면 안 될 것이오. 그리고는 이내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우는 아내였습니다. 그려, 이리 오거라. 그리도 배가 고프면은 차라리 나를 먹어야 쓰지 않겠느냐. 자, 이리 오란 말이다. 이내 우는 아이로부터 멀어져가는 아내였건만 그런 뒷걸음질 치는 그녀한테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호랑이였습니다. 이리 오래도 내 아들은 안 된단 말이다. 이런 외침에도 아내를 한번 슬쩍 바라볼 뿐 어린 아들한테만 서서히 다가가는 호랑이였어요. 이에 아내는 자신의 고무신 한쪽을 벗어내더니만 그 호랑이를 향해 냅다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아내가 던진 고무신에 머리를 맞은 호랑이가 한번 움찔하더니만은 으르렁거리며 아내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이에 미친 듯이 어디론가 버선발로 뛰기 시작하는 아내였습니다. 나뭇가지에 몸이 긁히고 머리가 다 풀어헤쳐지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저 미친 듯이 뛰기만 하는 것이었지요. 헌데 얼마를 더 가기도 전에 호랑이는 그녀에게 훨씬 더 가까워 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내의 바로 뒤에서 커다란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뿔싸 숲을 밖으로 뛰쳐나온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 숲을 밖은 바로 낭떠러지 끄트머리였습니다. 이에 그만 그곳에서 발을 헛디디고만 아내인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그렇게 저 먼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호랑이는 그 절벽 끝에서 서성이더니만은 물끄러미 그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 어린 아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 나무 밑둥에 앉은 채로 울고만 있던 아이였건만 순간 누군가의 커다란 손길이 그 아이를 들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반대편 숲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그의 뒷모습은 아주 말끔한 스님 복장을 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이 스님은 곧
마치 축지법을 쓴다는 양 위험한 산길을 순식간에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산 위를 다시 오르며 뭔가에 놀란 듯 멈춰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나쳐온 반대쪽 산을 돌아보는 것이었지요. 이 순간에도 아주 커다란 호랑이 울음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째 엄청나게 큰 호랑이겠구만 그래. 뭔 놈의 한이 서렸는지 울음소리는 또 왜 저리 구슬프다더냐. 이런 혼잣말을 마치자마자 또다시 산길을 휙휙 오르는 스님이었어요. 울던 아이는 어느새 그 스님의 넓은 등짝에 바짝 달라붙은 채로 두 다리만 바둥바둥 싸매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산 꼭대기의 작은 산사에 이르른 스님이었어요. 때마침 그를 마중 나온 한 키 작은 노승이 그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네 손에 들린 그 보따리는 무엇이냐? 이에 순간 그 젊은 스님의 등짝에 매달려 있는 아이를 보곤 더욱 깜짝 놀라는 노승이었어요. 그러자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된 자초지정을 모두 털어놓는 젊은 스님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부모 없는 아이를 냅다 업고 온 것이라더냐? 그 보따리도 이 아이의 부모 거란 것이고. 아, 그렇다니까요. 분명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보따리가 있었다지 않습니까요? 제가 이 보따리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말입니다. 워낙 외진 곳이라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금만 작았어도 못 봤을 것을, 어찌나 그 소리가 우렁차던지, 그래서 제가 그 호랑이 밥이 되기도 전에 얼른 데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노승은 참으로 기특하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만 그 아이를 다시금 지그시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가뜩이나 이들 둘만이 머무르는 산사였던지라 다소 적적함을 느끼던 터였거늘 이 아이의 부모를 찾기에도 좀 때늦은 감이 있다 여기는 그들이었습니다. 아, 근데 말입니다. 저 산 너머에서 웬 처음 듣는 호랑이가 울던데 말이지요. 어째 여기까지 오는 건 아닐런지요?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기던 노승이 대답을 이어했어요. 글쎄 말이다. 헌데 내가 알기로 우리만큼이나 독야청청 이 산에 홀로 몸을 묻으려 하는 자가 저 산 너머에 또 있다 알고 있거늘. 그 도술의 경지가 어느 정도 꽤 올라서는 말이지. 그 호랑이까지 다스릴 정도가 되었다지 않았겠느냐. 그리고는 내 듣기로 거기서도 자취를 감췄다고 하던데. 어째 그분이 혹시 호랑이가 돼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순간 이 소리에 퍼뜩 놀라는 젊은 스님이었어요. 아니 어찌 사람이 호랑이가 된단 말씀이십니까? 돌을 많이 닦았기로써니 그럼 그걸로도 하고 싶은 일이 태산일터 한낱 짐승일 뿐인 호랑이가 된다곱쇼? 그러자 노승이 고개를 내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호랑이를 단순히 짐승이라고만 매도할 순 없는 노릇 아니더냐?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 매 한 가지 힘겹기만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마음이 호랑이에 닿았다면 말이지. 잠시나마 호랑이로 둔갑해 살아가는 경우도 꽤 많다 하던데 말이다. 왜 내 스승님께서도 150세가 넘으신 뒤에야 둔갑술을 익히셨다 하지 않았겠느냐. 그분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늘. 헌데 왜 그런 방법으로 호랑이가 되고 나선 말이다.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던데 말이지. 이런 스승의 말에 눈을 더욱 크게 뜨는 젊은 스님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스승님께서도 그런 둔갑술을 할 줄 아신단 말씀이십니까? 그럼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노승이 허허 웃다가는 대답을 이어했어요. 예끼 이놈아. 내가 둔갑술을 할 줄 알았으면 진작 독수리로 변신해 이산저산을 날아다니고 있을 것을. 요 산에서 저 산 오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걸 알 턱이 있겠느냐. 라며 핀잔을 주는 노승이었지요. 이런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하는 그들이었건만
다른 건 몰라도 그 어린아이만큼은 아주 잘 키워가는 것이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노승의 마음속 한가운데에 놓았던 사자성어 무의자연의 물을 따고 제자인 젊은 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 청출어람의 청을 더해 무청이라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난 무청이는 그 산사 주변을 순식간에 오르내리는 아주 듬직한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헌데 정말 요상하게도 그 노승과 젊은 스님은 거의 나이를 먹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를 별 눈치채지 못한 무청이었건만 어느 날 갑자기 노승을 앞에 두더니만 자신의 결심을 쏟아내는 것이었어요. 제가 저 산에 내버려졌었다 알려주신 날부터 말입니다. 따져보니까는 한 20년은 좋게 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럼 저도 이젠 제 앞길은 스스로 나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재물을 많이 모아서는 원하는 처자도 맘껏 골라 만나보고 싶은데 말이지요. 그럼 전 이만. 하산을 하겠다 이르는 무청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무청의 이글거리는 눈빛의 노승은 별말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여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서는 그래? 네 뜻이 정 그러하다면 그렇게 해보려무나. 백문이 불여일견이거늘 직접 부딪혀보고 너의 길을 스스로 찾아낼 수만 있다면 나도 꽤나 기쁠 것 같구나. 그래도 막상 힘들 때는 언제든 돌아와도 좋으니 우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알았지? 이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무청이었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로 산 중턱까지 무청을 배웅해주는 노승과 젊은 스님이었지요. 자, 이 보따리도 갖고 가서 잘 간직해두거라. 네가 저 산에서 발견될 때에 함께 있던 것이었으니까 분명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노승의 말에 보따리를 받아드는 무청이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눈물이 또 앞을 가리우는 무청이었건만 연신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던 그 순간 아 글쎄 노승과 스님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자신을 잘 키워준 데 대한 마지막 감사의 인사를 전하듯 그 산 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무청이었어요. 그리고는 먼 마을 아래로 뛰어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무청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노승으로부터 받아둔 그 보따리는 한 켠에만 잘 놔둔 채로 말입니다. 평범한 여성의 옷가지만 들어있었기에 별 관심을 두지 않은 터였지요. 그 아이 시절의 옛 기억은 도통 무청의 머릿속엔 없는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어쨌거나 무청은 워낙 적극적인 성격인데다 뭐라든 빨리 배워 제끼는 터 무슨 장사를 하든지 승승장구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무청은 한 마을에 정착한 때부터 아주 우리우리한 집은 아닐지라도 남부러울 것 없이 갖춰놓고 사는 그런 노총각 무청으로 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느새 양계장과 과수원까지 거느리는 알부자 무청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그토록 모으고 싶어 하던 돈을 아끼고 큰검절약까지 한 덕택이었는지 그의 창고에는 어느새 꽤나 많은 재물들이 하나둘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푼돈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 아주 꼬장꼬장한 구두쇠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 그 누구도 무청에겐 함부로 돈 좀 꿔달라 부탁할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눈앞에 나타날라 치면은 그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되려 역정까지 냈으니까 말입니다. 헌데 이 당시에는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아이들도 속속 늘어나던 때였어요. 이에 무청의 집으로도 한 아이가 찾아와 구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무청은 평소대로 대문조차 열어주질 않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얼마가 지난 후에 살짝 대문을 열어보는 그 여건만 저 멀리로 사라져가는 어린아이가 눈에 들어오자 무청은 마음속 한구석에 뭔지 모를 슬픔이 한가득 차오르는 것이었어요. 허나 다시금 이를 악물며 곳간에 돈을 채워나가기에 급급한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무청은 타지에 볼 일이 있어 자신의 곳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그 어떤 도둑도 못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럼 얼른 댕겨와야겠구만 그래. 무청의 곳간문은 그야말로 굵은 자물쇠로 쇠사슬이 칭칭 감겨있던 터, 그 위에 나무 판자까지 10여 개를 덧대니 그야말로 임꺽정이 와도 훔쳐갈 엄두를 못 낼 듯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룻밤을 꼬박 나가 있던 무청인 것이었지요. 헌데 그날 밤 온 지역에 사정없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치는 것이었지요. 이에 무청은 자신의 곳간 걱정에 여념이 없었건만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갈 때즈음엔 화창해진 날씨에 안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후 집에 도착하자 그 곳간 문은 그대로 변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만 그래. 곶감문이 이리도 튼튼하니 내 며칠을 나갔다 와도 걱정이 없겠구만. 이라며 그 문을 다시 열 생각도 없이 그저 흐뭇해만 하는 무청인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또 몇 날 며칠을 무청이는 자신의 곳간에 든 재물만을 떠올리는 것이었어요. 그려. 저리도 곶간을 꽉 채워놓으니까는 뭘 먹지 않아도 참 배부르기만 하고만. 나도 이젠 진짜 부자가 된 것이니까 말이지. 이런 행복에 도취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모인 돈을 곳간에 넣으려 그제서야 곳간문에 붙은 널판지를 떼어내는 무청이었어요. 자물쇠까지 모두 열고는 그 곳간문을 활짝 열어젖히던 그때였습니다. 아이구야. 이것이 무엇이다냐? 깜짝 놀란 무청의 눈에 글쎄 그 곳간 안이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더 놀라운 것은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그 곳간의 지붕을 뚫고 들어와 있는 것이었어요. 지난날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그 곳간 옆 나무가 쓰러지며 곳간의 지붕을 뚫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뿔싸. 내 미쳐. 곶간 천장은 신경 쓰질 못했구나. 허이구야. 망연자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무청이었어요. 그날로 진작 곳간에 들어가 보기만 했어도 됐을 것을 곳간문만 말짱하다고 몇 날 며칠을 그대로 놔뒀던 터 그새 뚫려버린 천정으로 도둑이 든 것이었습니다. 곳간 안은 그야말로 먼지만 흩날릴 뿐이었지요. 이에 급기야 뒤로 벌러덩 들어놓은 무청이었건만 그 많았던 재물이 돌아올린 만무한 것이었어요. 그간 쌓아온 노력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헌데 눈물만 흘리던 무청의 눈에 구석탱이의 한 보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그 스님이 주신 보따리가 아니던가. 겨우 정신을 차려낸 무청은 그 보따리만 끌어안고 곳간을 나오기에 이르렀어요. 도둑도 양심은 있었는지 별 필요도 없다 여긴 그 보따리만큼은 훔쳐가질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천천히 그 보따리를 처음으로 뒤져보는 무청이었어요. 헌데 그 옷까지만 들었는 줄 알았던 틈바구니에서 웬 서찰 하나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무청의 아버지 고혜성이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적어놓은 편지였던 것이었지요. 무청의 어머니는 이 서찰을 항시 품고 다녔기에 남편을 찾아가던 그때에도
보따리에 넣어놓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헌데 무청은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는 것이었지요. 아들아, 이 편지를 볼 땐 넌 이미 장성한 어른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구나. 네 어머니를 항상 잘 모시며 살라. 내 몇 자 적어놓는 것이거늘. 네 어미도 이걸 네 곁에 잘 놔두겠다 약속한 터이니 이 말들은 살면서 꼭 명심하길 바란다. 살면서 너한테 좋은 지침이 될 세 가지를 일러줄 테니까 말이지. 라며 그 말들을 차례차례 살펴 읽는 무청이었어요. 첫째, 무엇이든 절대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거라. 너의 것도 나중에는 다 남의 것이 되거늘. 지금의 것을 갖는 데에만 집착하지 말고 항상 남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만 한다면 분명 살아생전에 그 나눔은 필시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 첫 번째 말의 무청이는 새삼 무언가를 깨닫는 듯 한 것이었어요. 자신을 향한 편지라 조금은 긴가민가한 것이었건만 스님이 이 보따리를 전해준 데에는 분명 그 뜻이 있을 거라 여기는 그였습니다. 그리고는 한순간에 전 재산을 날려버린 그 곡간을 바라보며 무청은 그 말의 의미를 더욱 가슴속에 새기는 것이었지요. 그려 내 여지껏 무의미한 데에만 정신을 쏟았구만 그래. 그때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 어린아도 내 그냥 돌려보내며 얼마나 마음이 쓰렸던가. 이젠 정말이지 그 의미 없는 욕심은 그만 부리고 남을 돕는 데에만 열중해야 쓰겄다. 내 그간 불편했던 마음이 이걸 얘기해 준 것이었네 그려. 이후 무청은 돈을 벌어 모으기만 하는 대신 어려운 이들을 조금씩 돕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곡간은 내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뚫려버린 곡간 천정도 그냥 내버려 둔 채로 말이지요. 헌데 시간이 흐를수록 무청의 벌이는 조금씩 줄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평소 잘 쓰던 수완을 부려봐도 더 어려워진 세상 탓이었는지 예전처럼 돈이 벌리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급기야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었지요. 하이구야,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내 다시 산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지. 스님들 뵐 면목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오. 이런 한탄을 하던 무청은 괜시리 곡간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내 저 천정이라도 고쳐놓고 가야 쓰겄다. 누가 대신 이 집에 들어와 살지 모르는 것이니까 말이지. 라며 그 곡간 문을 오래간만에 열어보는 무청이었습니다. 헌데 이것이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아니 그 곡간 안에 글쎄 온갖 금은 보화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또 한 번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무청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라더냐? 아니, 누가 이런 걸 다 엿다가 넣어놓고 간 것이오? 아니, 저 뚫린 천정에서 쏟아져 내리기라도 했다는 건가? 도무지 두 눈을 씻고 쳐다봐도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허나 뭐가 됐든 자신의 곡간 안에 들어차 있는 금부치들이었기에 무청은 그것들로 아주 넉넉한 생활을 이어할 수가 있는 것이었지요. 물론 남을 돕는 데에 더 애를 쓸 수 있었고 말입니다. 네, 남들을 돕겠다 결심을 한 터였으니 누군가 그걸 알고는 나한테 아주 큰 복을 내려줬고만 그래. 그려 그 서찰에 적힌 그 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 보구먼. 이런 생각에 무청은 약 사흘 정도가 흐른 뒤에 또다시 그 곡간의 천정을 고치려 문을 열어젖혔어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또 무엇이다냐?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 것이오? 깜짝 놀란 무청이었건만 그도 그럴 것이 그 곡간 안엔 또 금은 보화가 한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뚫린 천정 밑으로 쏟아져 내린 듯 해 보이는 것이었지요. 이후 그 곡간을 모두 비워낸 무청이 또 사흘이 지나 그 안을 살피니
금은 보화가 다시 한번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었어요. 마치 그 뚫린 곳간의 하늘에서 금비라도 쏟아져 내린 듯이 말입니다. 심지어 무청이 곧바로 다음 날에도 문을 열어봤건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뚫린 천정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이고야 하늘님, 네 진정코 그 위에 계시다 믿지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 어찌 그런 저에게 이리도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까요? 정말이지 이를 어찌해야 쓸까나. 한없는 기쁨의 무청은 그 자리에 엎드린 채로 목 놓아 우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무청엔 아랑곳 없이 계속 쏟아져 내리기만 하는 금은 보화인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어느덧 더욱 큰 부자가 되어 있는 무청이었습니다. 주변 어려운 이웃들도 무청의 덕택에 끼니 거르는 일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벼락 부자가 된 무청의 사정을 안 몇몇 이들이 무청을 찾아와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부탁이라 함은 아주 좋은 정보가 있다면서 무청의 돈을 좀 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것이 말이네. 사람들한테 팔면 아주 좋을 그런 만병통치약을 만들고 있어서 말이야. 이걸 꽤나 많이 만들려면은 자네 돈이 좀 필요하네만. 이걸로 수익만 낼 수 있으면 자네 원금을 회수하는 건 물론이고 그 돈의 10배 이상은 취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나? 아, 그 약이란 것이 정말이지 너무도 신통해서 말이오. 이 말에 무청이는 그 약에 대해 더욱 자세히 묻는 것이었어요. 헌데 몇몇 시험 단계를 좀 거쳐야 된다는 거 아니겠나?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하지 어쩌겠나? 일단 여기다 인장을 찍고 그 돈을 나한테 넘기면 말일세. 약은 어느 때고 봐볼 수 있을 걸세. 아, 그건 내가 보장하지. 이런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무청이었습니다. 원금을 회수하고도 10배를 취할 수 있다니. 그럼 곳간에 들어차 있는 금은 보화를 합쳐볼 때 더 큰 부자가 되고도 남을 것 같았으니까 말이지요. 헌데 그 서찰에 두 번째 말을 떠올리는 무청이었습니다. 둘째,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정직해야 할 것이다. 그저 남들 위에만 서려고 부와 명예를 훔친다면 결국 들어올 복은 바닥나고야 말 것이야. 진짜 참된 복이란 거짓과 탐욕과는 아주 상극이란다. 이에 무청은 그래, 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닐 터. 일단 그 약이 어떤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봐야겠다. 이런 결심이 선 무청은 그 약을 만드는 곳에 직접 가야겠다 이르는 것이었어요. 그 태도가 너무도 단호했던지라 그 장사치는 하는 수 없다는 듯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그 약을 엉터리로 제조하던 것이 들통이나 그것에 참여한 이들이 모두 큰 벌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무청은 더욱 그 서찰의 말을 깊이 되새기며 더 좋은 행실을 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참된 가정을 꾸려보겠다며 다짐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럼 이젠 내 맘에 쏙 드는 처자만 맞아들이면 되겠구만 그래? 내 그간 이런저런 걱정에 맘도 제대로 쓸 수 없었다만 이젠 그런 처자를 한번 제대로 찾아 나설 때가 됐네 그려. 이젠 가진 것도 충분하겠다. 마음이 맞는 처자를 아내로 들일 생각에 무청은 동네 곳곳을 쏘다니며 정숙한 여인을 찾는데 애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처자를 소개받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으로 채씨 집안의 막내딸이었건만 위형제들이 모두 출가를 하여 홀로 남아 홀어머니를 매시고 있던 터였어요. 헌데 그런 딸내미가 부잣집 무청한테 시집을 간다고 하니 그 누구보다도 뛸 듯이 기뻐하는 지연의 어머니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여차로 이 둘은 동네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아주 성대한 혼인식을 치러낼 수가 있었지요. 이후 부부가 된 무청과 지연은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은 물론이요. 싸움 한 번 하는 일 없이 정말 무탈한 부부연을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바깥일을 보고 올 때면 대문 밖으로까지 나와 맞아주는 아내인 것도 모자라 밤마다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 여기는 무청인 것이었어요. 이에 얼른 아이도 낳아볼까. 몸에 좋은 것만 찾아다니며 아내를 위한 보양식까지 손수 지어주는 무청이었습니다. 허나 아내의 뱃소식은 아직까진 들려오질 않는 것이었지요. 어찌됐든 아내인 지연도 해가 거듭할수록 자신만 위할 줄 아는 무청이 더욱 사랑스럽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왜 그 곳간 근처엔 가지도 말라 이르는 것인지 그런 남편이 좀 요상하기만 한 것이었어요. 때마다 곳간에서 뭔가를 잔뜩 끄집어내긴 하는데 그것이 뭔지도 일러주지 않을 뿐더러 그 곳간 문은 열어보지도 말라니 대체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하기만 한 아내 지연이었지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내가 이번엔 저 아래 소해마을까지 다녀와야 해서 말이오. 적어도 오가는 데에만 한 이틀이 걸릴 것이니 부디 집문단속 잘하고 끼니도 거르지 말고 계시오. 저 곳간에는 근처도 가지 말고. 이에 걱정 말라 이르며 동구바까지 배웅을 나선 아내 지연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이 출타한 사이 집안일을 돌보기에 여념이 없던 지연이었건만 그 곳간을 바라볼 때면 가시지 않는 의문에 발길을 멈춰 세우는 그녀였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이 정도로 밖에 오래 나가 있던 적도 없던 것이었기에 지연은 곧 그 안을 살짝 들여다보기로 마음먹는 것이었습니다. 아, 한번 문 열어본다 해서 무슨 일이야 일어나겠는가? 뭐 때문인진 몰라도 내가 도움이 되면 됐지. 뭔 피해를 끼친다고. 이런 생각에 그 닫혀진 곳간문을 살며시 열어보는 아내였어요. 헌데 이것이 웬일일까요? 아내 지연은 그저 어이가 없단 표정으로 웃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텅 비어있지 않은가? 내 남편도 참 싱겁기는. 그러면서 그 위에 천정을 바라보는 아내였어요. 아이구야. 비라도 오면 어쩌려고 저길 뚫린 채로 그냥 놔뒀다는가? 저길 고칠 시간도 없어버리니 괜히 나한테 미안해서 그랬나 보구먼. 아, 그럼 나라도 고쳐줘야 안 쓰겄는가? 이에 그날로 인부 몇 명을 부르더니만은 그 곳간 천정을 단숨에 고쳐버린 아내였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기뻐할 모습을 떠올리며 그런 무청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었지요. 이리하여 거의 닷새 정도가 지난 이후 집으로 돌아온 무청은 너무도 반갑게 맞이하는 아내와 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곳간으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어디 보자. 그간 못 들여다봐서 금은 보화가 아예 2배로 쌓여있겠구만 그래. 요것들을 그럼 몇 번에 나눠서 옮겨야겠구만. 이라며 곳간문을 열어젖히는 무청이었어요. 그의 아내 지연은 그저 칭찬받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말입니다. 헌데 역시나 이지 않았을까요? 그저 텅 비어있는 곳간에 무청은 정말 어이가 없단 표정으로 아내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천정을 보자 아주 말끔히 고쳐져 있는 것이었지요. 어디서 비타나 새 들어올 틈도 없이 말입니다. 아니, 대체 이것이 어찌 된 것이오? 누가 여기 천정을 고쳐놨다는가? 아, 누구긴요? 이 집에 저밖에 어디 누가 또 있답니까? 그간 당신이 저것 때문에 고심을 했던 모양인데 내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루 만에 고쳐놨다 안 합니까요? 어째 그리 뚫린 채로 그냥 놔뒀다는가요? 이에 망연자실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고 많은 무청이었어요. 닫혀버린 천정이었기에
그 쏟아져 내리고도 남았을 금은 보화는 단 한 푼도 떨어져 있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잠시 후 멍하니만 있던 무청은 자신의 아내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그리도 일렀거늘.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가? 당신 정신이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이런 남편의 호통의 지연은 되려 얼이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곡간 위로 오르는 남편을 무심히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내 무청은 그 곡간의 천정을 뚫기 시작했어요. 이전처럼 똑같은 모양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금은 보화가 쏟아질 수 있도록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사흘밤을 꼬박 새며 다시금 금은 보화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무청이었습니다. 이에 때가 되어 그 곡간문을 열어젖혔건만 이를 어째였을까요? 곡간 안엔 금은 보화는커녕 노쇠 그릇 하나 놓여있질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전과 똑같이 텅 비어있을 뿐이었지요. 넋이 나가버린 무청은 또 한 번 몰아도 떨어지기만을 기다렸건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무청은 그날부로 자신의 아내는 본체만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머리끝까지 오른 화가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급기야 아내를 마주하기도 전에 집을 나가버리는 무청이었습니다. 각방을 썼던 것은 물론이고 말이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오. 그 곡간이 대체 뭐길래 내가 천정을 고쳐놓은 것이 뭐가 그리도 잘못한 일이란 것이오. 이런 슬픔에 남편의 행동을 더 견디다 못한 아내는 결국 무청이 집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되려 집을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예 돌아오지 않을 마냥으로 온갖 자신의 짐을 모두 사가지고 말이지요. 이를 알고 난 무청이었건만 그저 별 반응 없이 자신의 방에서 스스로 밥상만 차려 먹는 그였어요. 이젠 더 이상 거저 생길 돈도 없을 거라 여기니 나야 할 밥맛도 전혀 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 금은 보화를 그리도 다 날려버리다니. 대체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한 것이냔 말이오.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가지고서는. 이런 되새김질로 몇 날 며칠을 알아누워버린 무청이었어요. 아내가 집을 나갔든 말든 결국 또다시 혼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들이 얼마나 이어졌을까요? 덥수룩한 수염이 자란 무청이 마당간을 홀로 거닐 때였습니다. 한쪽 옆 텃밭에 심어놓은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모습에 잠시 동안 눈이 멈춘 그였지요. 아내가 그리도 좋아하던 꽃들이었건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심으며 마냥 기뻐하던 그 모습이 눈앞에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어디를 가든 함께 하던 아내의 모습이 하나둘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매번 남편을 위하고 챙겨주던 그 목소리가 이젠 귓가에 맴도는 듯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그 보따리 속 서찰을 꺼내보는 무청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이다. 곁에 있는 이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야. 항상 겸허한 자세로 그 상대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이 점을 꼭 명심하도록 하거라. 이 글을 읽고 난 무청은 더욱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아내가 있을 친정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이었지요. 지연이, 내가 왔소이다. 내가 그간 정말 미안했소. 내 그랬던 연유를 다 소상히 얘기해 주겠소이다. 이 소리에 아내 지연은 그런 남편을 기다렸다는 듯이 버선발로 뛰쳐나와서는 남편에게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었지요. 그간 곡간의 비밀만큼은
무청 자신만이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아내까지도 못 믿어 멀리하라고만 이른 것이었건만 되려 아내는 자신이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무청은 이런 아내가 그저 사랑스럽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들 부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돈이 쏟아지던 곳간도 더 이상 열어볼 필요가 없이 말입니다. 적어도 무청에겐 그런 금은 보화보다도 더 소중한 아내를 얻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를 깨닫고 나니 무청은 아내가 평소 원하던 것 중 제일 자주 듣던 얘기를 꺼내놓기에 이르렀어요. 여보, 그럼 우리 어디 목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보는 건 어떻겠소? 당신이 그토록 잘 때마다 몇 번씩 하던 얘기인 것을 이젠 날도 따뜻해졌으니까는 나도 한번 그래보면 좋겠다 싶은데 말이오. 이런 무청의 말에 뛸 듯이 기뻐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저도 마침 그 이사 얘기를 또 할 뻔했지 않겠습니까요? 그것도 진짜 좋은 땅 얘기를 들어놓은 터였어서 말입니다. 라며 더 꺼내놓는 아내의 말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아, 제가 친정에 가 있을 때 말입니다. 그쪽의 한 언덕계에서 웬 귀부인을 만났다지 않겠습니까요? 헌데 그분께서 이르기를 제가 필시 남쪽으로 난 땅에서 살아야 한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씩 당신 얘기를 해대는데 아, 어찌나 신기한지 당신이 살아온 바를 다 알고 있다지 않았겠소. 그러면서 그 알고 있다는 것이란 무청이 어린 시절 산속에 버려진 채 수십 년간 절에서 살았다는 것에서부터 곳간은 그리도 위하면서 정작 아내는 그로 인해 쫓아버렸다는 그런 내용이었단 것이었습니다. 이에 깜짝 놀라는 무청이었어요. 아, 그런 얘기를 한번 쭉 읊고 나서는 그냥 오던 길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어. 그 이사 가면 좋을 그 땅 주소 하나만 떨렁 전해준 채로 말이지요. 이 말에 더욱 의아해하는 무청이었어요. 그러자 참, 그 말도 마지막에 했다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이냐? 절에서 받은 보따리 하나가 있을 터인데 그걸 이사간 땅에다가 잘 묻어놓으면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이르는 것이 아니었겠소. 그러자 이런 아내의 말을 듣고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양 웃기만 하는 무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그 주소로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은 아내가 그 귀부인 말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정말 확실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토록 당신을 잘 알고 있다 여겨지는데 아, 심지어 당신 친척분이라도 되는 건 아닐지 내 그것부터 의심스러웠다지 않겠습니까요? 그래서 내 그리 물었더니만 이런 아내의 말의 순간 숨죽이는 무청이었어요. 그러자 그냥 별 대답 없이 순식간에 멀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이었는지 나도 빠른 걸음축에 속한다지만서도 그분은 뭔가 그냥 신비롭기가 그지 없었다는 거 아니오. 이에 무청은 과연 그 귀부인이 누굴까 궁금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알 길이란 전혀 없는 것이었지요. 어쨌거나 결국 아내의 말대로 살던 집을 떠난 그들은 그 귀부인이 말해줬다는 땅에 가서 빈집을 수선해 터를 잡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청은 아내가 얘기해준 대로 그 땅에다가 자신의 보따리를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 얼마가 지났을까요? 그 이사간 집에서 아주 편안한 오후 한때를 보내고 있던 무청이었거늘 갑자기 마당채 안쪽 텃밭에서 아내가 놀란 채로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보, 이걸 좀 보시오. 웬 금덩이가 저 밭에 묻혀 있었다지 않습니까요? 무청이 놀라 그것을 보자 정말 말 그대로 금빛이 영롱한 금덩어리인 것이었어요. 이에 무청 부부는 곧 그 뒷마당을 파낼 때마다 온갖 금은 보화가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이전의 곳간에서 비처럼 내리던 것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인 것을 말이지요. 이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무청 부부는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놓고는 한평생 걱정 없이 아주 잘 살아갔다고 하네요. 이 모습을 저 먼 산 위에서 그저 흐뭇한 미소로 내려보는 이들이 있었고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도 미리 눈치채셨을 그 노승과 제자 스님인 것이었지요. 근데 스승님, 저 무청이가 너무 과한 복을 얻은 건 아닐까요? 저리도 금은보화가 땅에서 계속 솟아날라치면 말입니다. 아, 이 세상을 다 사고도 남을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러자 노승이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넌 아직도 저 무청이 집안을 모르겠단 것이냐? 저런 신기한 일들도 다 지 아비 고혜성이가 벌인 일이거늘.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할 그 세 가지 도리 또한 잘 전수받은 터. 여지껏 그걸 잘 지켜왔는데 뭐가 더 걱정이란 말이냐? 그저 저런 무청이한테 붙을지 모를 사기꾼 놈들이나 조심해야 할 텐데 말이지. 이 말의 순간 먼 산 어딘가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호랑이로 변한 고혜성이 우리 얘길 또 듣고 있나 봅니다요. 참, 그럼 저 무청이가 새로 살 저 땅 말입니다. 저기를 알려준 귀부인이 그 무청 어머니가 맞는 것이지요? 제가 그때 그 보따리를 가져올 때도 그 산중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그러자 긴 한숨을 내쉬던 노승이 그거야 알 수 없지. 어디 먼저 간 사람이 영이 되어 나타난들 그걸 본 사람 아니고선 알 턱이 있나. 그저 저 무청이를 품은 마음이 한스럽기도 또 안스럽기도 할 터. 아직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지 모를 것을. 그러니 저런 신비한 땅도 잘 점지해 준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무청의 아비 고혜성은 산속에서 깊은 돌을 닦던 도중에 그만 호랑이로 변하고 만 것이었어요. 헌데 사람으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그가 어느 순간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맞닥뜨리고 만 것이었지요. 이에 자신이 고혜성이라 이르려 다가가던 그였건만 아내는 오직 도망치기에만 바빴고 그러던 그 순간에 발을 헛디디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고 울부짖는 고혜성이었건만 그 슬픔을 아들한테 물려줄 순 없는 노릇이었지요. 이에 아들 무청이가 잘 자라기만을 기다리던 고혜성은 그 먼 산속에서도 도수를 부려 무청이의 곳간에 복을 내려준 것이었습니다. 헌데 무청이가 자신의 아내를 만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 즈음엔 바로 그 무청의 어머니 구천을 떠돌다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 새로운 복을 내려준 것이었지요. 바로 그 돈이 솟아나는 새로 살아갈 땅 말입니다. 그러니 이를 다시 말하면 무청의 양 부모가 모두 때마다 자신의 아들을 도와준 것이었어요. 그 무청의 아비 고혜성과 그의 아내가 서로 만났을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대략 알고 있던 먼 산 위의 노승과 제자는 다시금 마을을 내려보다 뒤돌아서는 것이었지요. 마치 그 세상이 자신들의 자녀인 양 포근한 미소로 바라보다가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 보여도 말이지요. 그 안에서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그 깊은 뜻을 하나씩 이행하다 보면 말입니다. 누가 보내오던 간에 그에 걸맞은 커다란 복이 여러분 곁에도 어느새 찾아와 줄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또는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말입니다. 그럼 그런 귀한 복을 모두 함께 꿈꾸시면서 다음 얘기로 얼른 또 찾아뵙겠습니다요.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